지금부터 2021년도 7월 월간 고함을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는 주거권 영역으로 청년의 주거 문제가 영상을 통해 제시됩니다. 청년들이 살아가는 집에 관한 소란한 이야기를 잘 듣고 청년들의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1년도 7월 월간 고함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소란한 공주 고함이공의 갓동초입니다. 이번 달 두 번째 영상으로 돌아온 월간 고함인데요. 7월 달의 주제는 청년의 주거입니다. 최근에 거리두기가 4단계에 접어들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졌어요. 점점 더 집 안에만 있고 음식도 막 배달시켜 먹고 밖에 나가서 장 보는 일도 막 줄어들고 다 온라인으로만 쇼핑하고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전보다 엄청 많아졌어요. 객도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집 주거 환경에 대한 생각이 되게 달라졌는데요. 원래 저는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상경해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이 5평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냥 집에서 잠만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하면 되니까 뭔가 집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항상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제가 코로나 불을 엄청 세게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주거 환경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져온 기사는 지방러들의 서울살이를 담은 기사 서울과 친해지길 바라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3명의 고아미들이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사인데요. 서울에 처음 상경했을 때 느낀 문화 충격과 서울살이의 장점 그리고 서울살이에서 가졌던 환상들을 확인할 수 있는 되게 귀여운 기사면서도 서울에서 지방러로서 느끼는 단점들과 애증들을 고충들과 쓸쓸함을 담은 굉장히 씁쓸한 기사이기도 합니다. 본 기사를 인용해보자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서울에 올라간다, 본가로 내려간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는 결국 이런 말 안에 우리가 서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담기지 않았나 생각해요. 동경의 대상, 늘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 라는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정말 서울살이 지방러로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 올라오기를 평생 학수고대 했지만 막상 와서는 나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럼 나는 왜 서울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지? 라는 마음을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산 지가 이제 한 2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 서울살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나한테 잘 맞는 집을 찾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 이 비용의 문제도 정말 크고 이 글을 읽으면서 옛날 그런 유튜브에서 나왔던 다음 서울 다음 부산 특집에 당신에게 서울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영상이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 영상에도 제가 출연하는데 4명의 서울의 상경에서 살고 있는 비서울 출신 청년들이 자신에게 서울이 어떤 의미인지 또 서울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 영상인데 그 생각이 보면서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저한테 서울은 너무 과한 곳이에요. 첫째도 주거비, 둘째도 주거비인 것 같은데 보증금도 진짜 비싼데 방값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떠날 수 없는데 계속 떠밀리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제2의 고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서울 중심적인 서울공화국이잖아요. 서울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청년들이 서울에 가려고 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서울 중심으로 정책이 많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아무래도 서울에 몰려있고 또 교육 환경도 서울이 훨씬 더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오는 건데 서울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럼 서울이 더 거대하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럼 또 지방은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되니까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악순환임을 알면서도 굳이 서울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좀 조금 상당하기도 했는데요. 서울 중심의 사회 구조를 좀 바꿔보고자 세종시로 정부 청사를 이전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사람들이 지방으로 유배간다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제가 세종 출신인데 뭔가 세종으로 유배간다라는 말을 들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이 유배지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세종시 시민으로서 보면 진짜 서울에 있다가
본가에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버스도 30분에 한 대씩 오는 게 거의 디폴트라고 해야 되나? 뭔가 거기에 인프라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기본적인 문화나 그런 생활이 잘 안 되는 공간에서 무작정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니 해서 해결되는 문제인가 싶더라고요. 서울공화국이 문제인 건, 이 상황이 문제인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질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그 상황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만 피를 보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억울하고 서럽네요. 네,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집과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소개드릴 기사는 성소수자들의 주거 실태를 담아낸 기획기사 성소수자 안전한 우리 집에 살 권리를 말하다입니다. 폭력 없는 공간에서 온전한 자신으로 거주하기 위한 권리, 성소수자 주거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두 연구 결과를 인용한 기사예요. 가정폭력을 피해서 탈가정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선택지는 원가정 복귀와 쉼터뿐인데 또 쉼터에서도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는 경험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성인이 돼서 독립하더라도 그 공간에서 온전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어렵고 또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성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성차별과 성소수자 차별로 인한 이중고를 겪는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높은 주거비를 지출하면서도 또 동성과 동거하기 때문에 제도적, 법적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보면은 성소수자들이 독립하게 되더라도 집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경험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되게 공감됐던 게 저도 여성이고 여동생이라서 여자끼리 자취하고 있는데 주변의 경험이라든지 제 경험을 보면은 여성끼리 산다는 것을 굉장히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글 보신 적 있으시죠? 택배 받을 때 험악해 보이는 이름, 조두팔 이런 막 곽두팔 뭐 이런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택배 받으면 그걸 보고서 주소나 연락처 같은 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택배를 받는다든지 빨래도 뭔가 공용 공간에 널게 되면은 여자 혼자 산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남자 옷을 몇 개 걸어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여자 혼자 사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한 꿀팁이 되게 많이 공유되는데 성소수자들도 본인이 동성 애인과 함께 산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애인 사진을 숨기고 정체성이 드러날 물건들을 숨기고 한다는 점에서 독립해서도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저도 사실 독립이라고 생각했을 때 경제적 자립, 홀로서기라는 인상만 받았다가 독립이 자신으로 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권리와도 되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항상 우리가 청년 주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오로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뭐 월세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항상 비용의 측면으로만 가는데 주거권이라는 게 사실 내가 저렴한 집에 살 권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엔의 주거권의 의미를 보시면은 자유, 그래서 강제 퇴거나 철거로부터 보호받을 자유, 사생활 침해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주거 선택의 자유, 권리, 거주권을 보장받을 권리, 집과 토지와 재산의 보상, 적정 주거에 대해서 평등한 접근, 주거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등등 굉장히 다양한 폭넓은 범위의 주거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주거권의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를 생각해보면은 주거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집이 아니라 방에 살고 있잖아요. 그 자는 공간과 쓰는 공간 이런 것도 막 명확히 분리가 안 돼서 씻고 문 열면 이제 집안이 사우나 되고 저도 그런 집에 살거든요. 저도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나 이제 냉장고랑 자기 싫다고 하면서 말칵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머리맡에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우면 냉장고가 윙윙윙 됐었는데 그때 그 말칵 울었던 그 심정이 아직까지도 안 잊혀지더라고요.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분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가구 중 총 45만 가구가 주거빈곤 상태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주거빈곤 상태란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나 지하 혹은 옥상,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주거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청년이 총 45만 가구나 되다니 이게 진짜 사회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 청년의 주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정책, 청년 주거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봤었는데요. 행복주택, 행복기숙사, 그리고 전세임대주택, 거기서 주거급여가 있을 텐데요. 이게 사실은 청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주거난이나 생활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어서 지방에 사는 청년들한테는 맞춤형 주거 정책이 거의 전무한 상태고요. 네, 청년 주거 정책에서 주거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늘릴 때 환경에 대한 고려가 같이 가지 않으면은 단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공고 상반기 한번 떴었어서 신청해볼까 하고 보고 있는데 조건만 맞으면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대서 너무 좋다. 8년 동안 이사 걱정을 안 하고 살아도 된다 이러면서 보는데 청년형 평수가 진짜 5평 정도밖에 안 되는 진짜 구조도 아주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5평인 거예요. 보면서 내가 여기 8년 동안 살 수 있을까? 근데 이거 관짝이 아닐까 집이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암담한 거예요. 주거 안정을 택하려면 이렇게 열악한 집 아닌 방에서 살기를 택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현재 청년 전세 임대로 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이게 진짜 나를 위한 정책인가 싶었던 순간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부동산에 가서 LH 매물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러면 거의 10중 8구 없다고 그래요. 매물이 거의 없고 또 매물이 있어도 굉장히 열악한 것, 열악하고 낡은 것 아니면 좁은 것, 반지하 이런 것밖에 매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지하를 전전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과연 이게 당연한 건가? 라는 생각을 5평짜리 반지하에 이렇게 누워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주거급여도 그렇고 청년 정책들이 거의 부모님의 소득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주거복지 정책이라는 게 대부분 청년 주거복지여도 항상 4인 가족, 정상가족 모델을 기준으로 복지 수혜를 해주는데 그래서 옛날에 고아미공에서 발행된 기사 중에 가난한 청년은 누구의 몫인가요? 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주거급여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 기자님이 주거급여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동사무소에 찾아봤는데 30세 미만은 부모님의 지원 아래에 있는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건강보험료도 따로 내고 전입신고도 따로 되어 있고 분리돼서 살고 있더라도 부모님 아래에 있는 것으로 간주돼가지고 주거급여 애초에 심사 제한 자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듣고 막 쓰셨던 기사인데 이게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 올해부터는 30세 미만이더라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는데 여전히 근데 그 원래 수급 가구였던 청년이 독립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부모님과 독립적인 삶을 꾸리고 있고 또 탈가정했거나 가정폭력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거 보면 되게 정상가족 신화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번 7월에 월간고와는 청년의 주거라는 주제로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앞으로 나오게 될 고아미국의 주거 관련한 다른 기사들도 많이 봐주시고 오늘 언급된 기사들도 고아미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고아미국의 총갸똥이었습니다. 안녕. 이제 듣기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동거하는 동성 애인과도 주거정책에서 배제되지 않고 살고 싶어요.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 나의 취향이 담긴 집에 살고 싶어요. 발에 무언가 걸려서 휘청거리지 않도록 살고 싶어요. (2021년도 7월) 월간 고함 마지막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사회는 살고 싶은 청년들의 주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